네, 자연생태 보건기사 2022년 1회 2과목 생태보건계획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1번 생태계 보건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생태계 보건 절차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대상지, 생태계 복원을 할 대상 지역을 거기가 제대로 된 곳이냐, 마땅한 곳이냐, 이거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이 대상 지역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할 거냐, 목적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생태보건 계획이 나올 수 있고, 그대로 시행하고 그 시행한 것을 동물들이 잠자리가 잘 날아와서 살고 있느냐 2년간 모니터링하고 또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대상지 검토, 보건 대상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21번은 3번. 다음 22번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저감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는 것이죠. 뭘 줄이냐 하면은 환경 영향 평가할 때 그 환경 영향을 줄이는 그런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둘레와 면적의 비가 나왔고요. 주로 패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경관생태학에서는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숲, 삼림 이런 거, 그 다음에 길,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와 같은 지금 여기는 바탕이죠. 바탕 매트릭스. 그 다음에 요런 빗금친 데를 빗금친 곳을 여기 조각 패치. 그 다음에 길, 도로나 하천, 강 같은 것을 통로, 코리더라고 이렇게 했을 적에 지금 주로 보는 것은 패치입니다. 패치, 조각이 가장자리 면적이 커지면 그 가장 내부 깊숙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살펴봐야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면적의 똑같은 면적의 사각형, 똑같은 면적의 기다란 구역, 이렇게 패치가 여러 개 있다고 봤을 적에 같은 면적이라면 가장자리가 가장 짧은 것은 이게 가장 짧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짧고 이게 제일 긴 가장자리, 이 둘레가 가장 길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여기가 가장 적게 나오고 여기가 두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 가장자리가 되겠죠. 이쪽도 가장자리, 저쪽도 가장자리. 그래서 내부종은 여기에 가장 많이 살고 여기 두 번째로 많이 살고, 여기는 그 내부 핵심 지역 깊숙한 곳에 사는 곳에서는 3번 패치 같은 곳에서는 이런 곳에서는 그 깊숙한 곳에서 사는 그런 내부종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살기라든가 뭐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살 수가 없죠. 3번에 살 수가 없습니다. 큰 패치, 작은 패치, 근데 여기는 면적이 다 같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둘레와 면적이 최소다 하면은 바로 둘레와 면적이 최소다 그러면은 원 같은 이런 원 같은 면적에 비해서 이 둘레가 면적에 비해서 둘레가 적은 게 이제 원이죠. 최소는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물질, 생명체의 자원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요 외부 종은 물론이고 내부 종까지 이렇게 잘 보호할 수 있고요. 면적에 비해서 둘레가 최대인 패치 조각은 외부와 에너지, 물질, 생명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 이런 3번 패치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상호작용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죠. 외부의 간섭이 많을 수밖에 없고 둘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다음 패치가 작아질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큰 패치를 선호하는 종의 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커다란 패치가 있었는데 무슨 공사나 길 같은 걸로 여기가 딱 이렇게 없어져서 이렇게 줄어든다면 이런 면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면 여기 이 큰 패치에 살 수 있는 종이 못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패치가 작아질 경우 작은 패치를 선호하는 생물종이 증가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환경 영향은 저감되는 게 아니죠. 환경이 파괴되는 거니까 유리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향이 너무 세다든가 안 좋은 환경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이거겠네요. 다음 23번. 도시생태공원을 계획할 시에 고려할 사항. 기존에 있던 수림지, 나무숲이나 풀밭이나 물가 이런 장소를 선정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생태계가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식재, 나무 심을 수종, 나무 종류에 선정할 적에 자생종이 더 좋죠. 외래종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보죠. 생태에서는 외래종은 이제 잘못하면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고, 자생종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오래 살아서 여기 많이 적응된 그런 것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것이 생태적으로는 우수하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3번 구역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이용 제한 구역. 예를 들어서 커다란 공원이, 생태공원이 있다면 어떤 이런 핵심 구역, 굉장히 깊숙한 구역은 여긴 들어가지 마세요 해가지고 보호종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민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숲에도 뭐 오소리 같은 것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하죠. 너무 깊숙한 데에 들어가는 것도 안 좋고 등산로가 아닌 곳을 가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생태계의 영향으로 생태계 약간 파괴될 수 있는 살짝 이유가 되죠. 세부적인 환경을 4번 고려하여 야생동물원 환경은 뭐 당연한 얘기죠. 생태계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4번. 다음 설명과 같이 생태계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비슷한 거겠네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할 적에 계획 수립 혹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초기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려는 제도. 이것 환경영향평가도 어느 정도 답이 되는데 초기
요거에 중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요즘에 환경영향평가는 이렇게 처음에는 사업 실시 전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작은 규모 쪽 아주 세분화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예를 들어서 길을 하나 놓는다면 노선 선정은 이쯤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것이 가장 가까운데요. 사업 실시 전에 하는 거니까. 요즘엔 이것으로 많이 일원화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많이 하던 것이 사전 환경성 평가라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 뭐 비슷합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면 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이런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이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핵심 내용인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데 조금 과거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가끔 써먹습니다. 그래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비슷한 면이 있다. 초기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을 도모한다. 그래서 사전 환경 영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개별 공간이라는 것은 조그만 공간 하나하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제 도시로 치면은 뭐 우리 집 하나하나, 가옥 하나하나를 환경 계획으로 오는 것은 생태 도시 전체란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인천이면 인천을 생태 도시로 만든다. 의정부 전체를 생태 도시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죠. 생태 공원, 지속 가능한 도시, 이게 도시도 도시 전체죠. 그다음에 생태 네트워크, 생태 네트워크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산축, 도봉산축, 불암산, 수락산, 일로 쭉 이렇게 한강 이렇게 연결되는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 그에 비해서 생태공원은 아주 작은 것은 어린이 놀이터만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개별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면 답은 생태공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관점으로 볼 거냐, 작은 관점으로 볼 거냐 이러한 내용이죠. 이렇게 지워질. 오케이. 자,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어메니티 플랜. 어메니티라는 거는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편리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뭘 제공하고 이러는 건데 우리 환경이나 생태 쪽에서 자연 생태 쪽에서는 어메니티 플랜은 비슷하다. 어메니티란 말이 쾌적하다, 여유 있다 이런 말이니까요. 이 플랜은 어메니티 플랜은 우리 총체적인 환경의 질, 쾌적한 상태, 종합적인 환경의 질을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1번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보역성한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지침을 만들고 주민들은 이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대처럼 이거는 좀 쉬운 문제죠.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분명하게 틀린 게 있네요. 다음 3번 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의 상태를 청결하게 해서 지역을 깨끗하고 조용하다. 좋은 얘기만 써놨고요.
주민들이 환경을 만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참여하는 거네. 여기는 참여를 못하게 하는데 2번은 일상에 많이 접하도록 해서 친근감이 있게 한다. 예, 26번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토지의 적성 평가와 토지 적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 환경성 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 놓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토지 적성 평가는 국계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국토 환경성 평가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것이죠. 토지 적성 평가는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지역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꼭 해당하는 필지만 여기서 하려고 하는 토지 적성 평가가 하려고 하는 그 지역만 하는 거에 반해서 국토 환경성 평가는 그리드 전국토를 이렇게 방한선으로 나누어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토 보전이 기본 목표죠. 기본 계획 목표고 요거는 그 해당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토지 적성 평가는 토지 난개발, 토지, 토양 입지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토지 보전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한 것이고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는 예를 들어서 법제적 평가 항목과 환경 생태적 평가 항목이 있는데 이걸 뭐 다 현재로서 다 아시기는 좀 힘들고 지금 이 예는 환경성 평가지도,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5등급으로 해놨습니다. 그 도봉산과 수락산과 같은 이런 그 숲지대는 초록색 짙은 거, 연두색, 누런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5등급으로 도시시가지는 5등급으로 이렇게 해놨죠. 전국토를 이와 같이 지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하지는 않은데 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토 환경성 평가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데 얘는 해당하는 필지만 토지 적성 평가는 해당하는 필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요게 틀렸습니다. 읽어볼까요? 토지의 적성 2번 토지 적성 평가는 국토의 계획 국계법이죠. 국토계획법 국토 환경성 평가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한다. 오케이. 3번 평가 단위로서는 토지 적성 평가는 필지 단위 미시적 쪽 작은 구역을 자세하게 미시적으로 하고 국토 환경 평가는 거시적 넓은 범위를 대략적으로 토지의 필지가 아니다. 그렇죠? 전국토를 방한지로 이렇게 나눴다. 다음 4번 토지 적성 평가는 물리적 특성, 토지용 특성, 공간적 입지성 등을 기준으로 국토 환경성 평가는 주로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는 뭐 토양의 물리적 특성 같은 거, 토지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냐, 시가지냐, 논밭이냐, 뭐 산림이냐, 뭐 이런 거. 지금 토지 적성 평가는 그렇고요. 환경성 평가는 생태계 보전 지역 등 법제적 지표와 환경적 지표 여기 있죠? 법제적 지표, 환경 생태적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서 국토 환경성 평가를 하고 지도를 만든다. 그렇게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28번. 생태자연도라는 게 또 있죠. 생태자연도 중에서 별도 관리 지역은 그랬습니다.
자, 생태 자연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아주 그 녹색이 있고 흐린 녹색 무슨 뭐 녹두색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있고 이렇게 1, 2, 3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빗금친 곳 이렇게 빗금친 곳이 있는데 그건 별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여기는 아주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요한데 여기는 인간과 같이 사는데 개발 이용의 대상 이거는 별도인데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법 같은 이런 데서 관리하는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태 복원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보게 되는 요 핵심 완충 협력 어떤 구역을 보호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 그 다음에 요 핵심 지역을 보조해주는 완충구역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협력 혹은 전이 옛날 말로는 전이지역 요런 것과 거의 말기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여기선 가장 생태계를 많이 보호해야 될 그럴 아주 중요한 동물이나 식물이 있는 그곳 핵심 지역 1등급은 핵심 지역에 해당한다. 보시면 1등급은 생태계가 아주 훌륭하다든가 경관이 우수하다든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든가 보전 가치가 크다든가 멸종위기종이 산다든가 생태축 생태 통로가 된다든가 어떤 생물의 지리적 분포 한계가 된다든가 예를 들어 대나무 같은 것은 어디까지 살고 뭐 이런 거 식물이 모여 있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침엽수가 많고 화렵수가 적고 뭐 이런 것도 식생 유형이 되겠죠. 대표가 되는 지역 이런 것들은 1등급으로 핵심 지역 비슷하게 만들고 그 다음 2등급 그 다음 3등급 생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별도 관리 지역은 1등급 2등급 3등급 상관없이 그냥 별도로 여기서 이렇게 별도로 여기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자 생태자연도 별도 관리구역이니까 요거네요. 요거 생태 1번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거는 조금 아까 봤죠. 요거 생태계 1등급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1번은 1등급에 해당하는 설명. 그 다음에 2번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존되는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 요게 이제 특별관리지역이네요. 별도관리지역 특별. 그 다음에 3번 생물의 지리적 분포 한계 주요 식생 여기 다 나와 있죠. 분포 한계 식생 유형의 대표성이 있는 곳 요것도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생태축 생태통로 이것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생태축 생태통로 멸종위기종 이것도 1등급 전부 1등급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2번만 별도 관리지역 잘못 썼네요. 별도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생태자연도는 1대 25,000보다 아니면 1대 25,000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높은 축척 좀 더 자세하게 그린 거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한다. 생태자연도 작성 기초자료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29번 초지를 복원하려고 하는데 식물 종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1번 재래식물은 외래식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지역에 자생하는
자생식물과 비슷한 개념이고 외래종, 귀화종이 아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오랜 기간 그 지방의 기후와 입지에 잘 적응해서 자연 생태에 널리 보호하고 있는 거는 뭐 자생식물, 재래식물인 것 같네요. 주 구성종은 예를 들어서 우점종이 1등이라고 한다면 1등, 2등, 3등 뭐 이런 거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주요 구성종이란 얘기고요. 보전종은 그 주 구성종의 성장을 도와서 토양 및 주변 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혼파 혹은 혼식한다. 함께 섞어서 심는 식물이다. 비료 목초. 영양분이 이걸 심으면 그 잎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클로바, 토끼풀 같은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뿌리호흡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마구 고정시키니까 다른 식물에 비해서 질소가 풍부하죠. 그러면은 토끼풀 이파리가 토양으로 들어가면 비료 성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콩과 작물 같은 것들, 콩과 식물. 그 다음에 선구는 어떤 예를 들어서 나대지나 황무지 같은 곳에 맨 처음 선구자로서 맨 처음 날라와서 자라가지고 식물에 정착하는 선구자적인 식물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겠죠. 왜냐하면 흙이 쓸려 내려가니까 흙이 유실되기 전에 얼른 식물들이 심어져서 그거를 막아야죠. 그래서 토양 유실을 방지해주고 선구식물은 비료 목초는 땅에다 비료 준 것과 마찬가지로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4번 도입식물이란 인위적으로 훼손된 곳, 자연 인위적으로 훼손된 나지, 헐벗은 지대, 식물이 없는 곳, 식생 개선을 목적으로 파종, 식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여온 식물, 들여왔다, 도입했다, 를 말한다. 답이 뭔가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적응한 거, 재래식물. 자, 다음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수식물은 이 정자가 좀 안 좋긴 한데 정신대하는 일본 사람들이 정신대를 뽑아서 너네들이 앞장서라. 그래서 맨 앞장서서 깃발 들고 나아가라. 그래서 그게 정자죠. 그래서 이렇게 연못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정수식물은 여기 물에 뿌리를 두었는데 이렇게 해서 몸의 위쪽 부분은 노출이 된 거죠. 뿌리만 밑에 있고 물 속에 있고 정수식물이라고 하고요. 부엽식물은 잎이 뿌리는 땅에 있지만 이것이 이파리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식물은 아예 몸이 통째로 잠수해 있는 거죠. 뿌리가 있는데 이건 잎까지도 잠수가 돼 있는, 입체 잠수가 돼 있는 이런 것이고요. 부유식물, 어떤 데서는 부수라고 쓰기도 하는데 부유, 이렇게 이파리가 떠 있는데 뿌리도 이렇게 허공은 아니죠. 수중 한가운데 떠 있다. 뿌리채 떠다닌다. 부유한다. 흐를 유자죠. 유자가 흐를 유자. 그래서 요거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많이 아는 게 갈대, 부들 이렇게 고동색 핫도그 같은 게 줄기에 달리잖아요. 갈대가 제일 많죠. 그래서 얘네들은 상부가 노출돼, 식물 상부가
중앙부, 상부가 노출돼 있고, 뿌리는 심어져 있는데 이파리가 떠 있는 것은 연꽃 계통, 수련, 연, 노랑어리연, 어리연, 어리연, 노랑어리연, 수련. 그다음에 마름이라고 요거 열매 먹는 거 있어요. 딱딱한 껍질 깨먹는 거 마름. 자라풀, 가래, 네가래 둘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침수식물은 물에 푹 잠긴 것은 이 마름을 제외한 물 뭐 이런 것들, 마름 물 뭐 이렇게 물 뭐 이런 계통입니다. 근데 여기도 물질경이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정수식물에도 수세미가 푹 잠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채 떠다니는 부유식물에는 개구리밥, 종개구리밥 유명하죠. 옛날부터 논에 잔뜩 떠있던 거 생이가래, 생이가래. 요거는 좀 확실하게 외워두시는 게 좋죠. 부유식물은 요 두 개가 유명하고요. 불애옥자는 뭐 겨울에 죽어, 동남아 쪽 열대 것이니까 겨울에 죽어서 그래도 이게 시험에 가끔 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개구리밥, 생이가래.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 요 가래 네 가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명확하게 두 개니까 개구리밥, 생이가래는 뿌리채 떠다니는 부유식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로 외워두셔야 될 것은 이쪽입니다. 연꽃 계통하고 마름, 자라풀, 가래. 그래서 잎이 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수생식물이고요. 수생식물 말고 얘는 물속에 뿌리를 박은 겁니다. 물속에 뿌리를 박은 건데, 습생식물은 물 옆에 자라는 거라서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 가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추꽃, 까치수염. 그러니까 이쪽은 365일 수생식물은 뿌리가 물속에 있는 것이고요. 얘는 가끔 물에 잠긴다. 그래서 30번 정수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조금 볼까요? 불효역잠은 늘 떠다니는 부유식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물수세미는 늘 잠겨있는, 잠수했다, 침수식물이고, 말은 그러니까 말은 빼고 요 마름 계통은 침수식물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매자기는 여기 있죠. 이게 종류가 많아서 이거 말고도 훨씬 더 있는데 종류가 많아서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창포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단오 때 요거를 삶아서 여자들이 머리를 감았다, 그런 그 전통적인 식물이죠. 다음 31번 비탈면 기울기에 어떤 식물을 심을 수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30도라고 한다면요, 30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길게 그렸어야지 되나. 자,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10m면 여기가 5m,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겠습니다. 2대 1이면 30도 이하에는 식물 생육이 양호하다. 그렇죠? 피복이 완성되면 침식이 잘 안 된다. 그렇고요. 그거보다 조금 경사가 급해지면 이 정도 되겠나요? 지금 이게 너무 작게 그려졌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30도가.
그거보다 조금 높으면 자연의 침입으로 식물곤랍이 성립되는 한계 기울기이며 식물 생육은 왕성하다.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40도까지 3번 식물 생육은 양용한 편이지만 키가 낮거나 중간 정도인, 예를 들면 뭐 관목 같은 진달래 같은 이런 수목이 많다. 큰 나무 교목은 잘 못 자란다. 그럴 법하지요. 예.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급하죠. 이를테면 이것은 지금 2대1이 바뀌었죠. 여기가 5m일 때 여기가 10m, 그러면 여기가 60도잖아요. 요 정도 기울기, 생육이 현저하게 불량하고 수목의 키가 낮게 성장하며 초본류는 이렇게 기울기가 있어도 여기서 잘 자라죠. 초본류는 비교적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보면은 비탈면 경사, 여기는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뭐 잔디는 66%에서도 잘 자란다. 뭐 그보다 더 되는 곳에서도 잔디를 기르기도 하죠. 답은 4번. 자, 32번 부엽식물. 뿌리는 땅속에 박혀 있고, 한번 다시 볼까요? 부엽, 뿌리는 땅속에 박혀 있고 잎은 떠 있는 연꽃 계통, 마름 자라풀 네가래, 이런 거를. 그래서 마름 자라풀, 연꽃, 연계통, 수련, 이런 것들이죠. 개구리밥은 몸이 통째로 뿌리채 떠다니는 부유식물, 부수식물. 그랬습니다. 다음 33번 지리정보체계 GIS죠.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지리정보체계라는 것은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지역에서 수집한 각종 지리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걸 사용자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종합하는데, 뭐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지도. 그래서 네이버 지도가 우리가 뭐 어떤 걸 누르면 뭐 위성 지도도 나오고, 어떤 걸 누르면 지형 지도도 나오고, 도로 지도도 나오고, 호텔을 누르면 호텔 리스트가 쫙 나오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리 정보 시스템, 각 어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기본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길도 있고 산도 있고 뭐 논밭도 있고, 이게 기본도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정보를 또 이렇게 또 거기다가 중첩시킨다. 오버랩이죠. 중첩시킨다.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인구 정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인구 정보를 넣는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정보를 이렇게 지도화 시켜서 거기에 또 이렇게 중첩시킨다고, 오버랩 시킨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계속 중첩시킬 수 있는 거고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간 자료와 속성 자료가 있고, 이 기능적 요소들을 처리하는, 기능적 요소들을 순수한 처리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료 획득, 전처리, 자료 관리, 조정 분석. 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료가 획득하면은 전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네요. 예. 자료를 획득하면 자료를 전처리를 해서 조정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한다. 아닌 것은 레이어 전환이 되겠습니다. (34번)
자연환경 복원 계획을 수립할 시 원칙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도, 생태적 특성을 존중한다. 1번 뭐 좋은 거죠. 훌륭한 얘기입니다. 2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자연적 특성 우선적으로 고려. 좋은 훌륭한 얘기죠.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이 적게 들면 좋죠. 돈 많이 들어가면 뭐 누구나 다 힘들어 하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아주 훌륭한 말이죠. 복원 방안을 찾아본다, 모색한다. 좋은 얘기고. 4번 도입되는 식생은 조기 녹화. 이게 문제입니다. 뭐 빠르게 생태적인 복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빠르게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이제 발달해 나가려면 식생천이나 뭐 이렇게 생태적인 천이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면 뭐 수십 년 수백 년을 두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조기 녹화하면은 별로 좋을 게 없죠. 비생태적이죠. 덜 생태적이죠. 그래서 생태 복원에서 조기 이런 말 나오면 좀 위험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35번 자연환경 보전 대책 중에서 미티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미티게이션이라는 것은 미티게이션이란 말은 완화한다, 줄여준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티게이션. 구체적으로 회피 저감 대체를 많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 늪지대가 있어요. 1번 회피. 요 1번이라고 합니다. 회피를 설명하면 늪지대가 있는데 여기가 도로를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면 도로를 이렇게 회피시키는 거죠. 도로를 이렇게. 요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감시키는 것은 습지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통과하긴 통과하는데 이렇게 고가도로를 놔서 조금 여기 습지 생태에 방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줄여준다, 낮춰준다. 고가도로를 놓는다. 이게 저감이고요. 대체는 여기다 그냥 늪지대를 밀어버리고 메꿔버리고 그냥 도로를 놓는 겁니다. 얘를 없애버리고 원래 있던 자리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떨어진 데다가 늪 비슷한 거를 하나 이렇게 대체시켜 주는 것이죠. 대신 만들어 준다. 그래서 보존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보존은 지금 아니죠. 미티게이션이니까 보존은 못 해가지고 회피를 한다거나 저감을 한다거나 대체를 한다거나 그런데 두 개를 합쳐서 완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화는 사전적인 의미고 지금 생태복원에서는 이 두 개를 저감 대체를 완화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회피란 사라지게 될 경우 장소의 기존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창출한다, 새로 만든다, 창조한다. 대체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대체란 생육 서식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그 경우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방법이다. 최소한으로 직접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고가도로를 놓는 저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회피 저감 방법을 이용하고 그 방법으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없을 경우에 대체의 방법을 검토한다.
그렇죠. 대체는 조금 천천히 나중에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저감이란 생육 서식 환경을 노선에서 떨어뜨려서 계획하거나 터널이나 교량 구조를 채용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자연 환경에 미치지 않게 하는 것. 이거 회피죠? 예, 여기서부터는 아마 회피 같습니다. 여기. 노선에서 떨어뜨려서, 이것도 회피네요. 예. 떨어뜨려서 회피. 예, 회피. 예. 여기는 회피에 대한 설명. 4번은 그래서 요것이 지금 맞는 답일 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회피나 저감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될 적에는 할 수 없이 늪을 메꾸고 그 옆에다가 대체 늪을 조성한다. 미티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회피, 저감, 대체가 있는데 요거를 완화라고 할 수 있다. 합쳐서 완화. 자, 36번은 좀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역 보존한다, 교통이 편리하고, 뭐 집약적으로 뭐 이를테면 도시 근교 같은 것, 뭐 서울시 옆에 뭐 이렇게 고향 같은 데서 무슨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많이 심고, 비닐하우스에 많이 뭐 농작물을 심고, 이런 거, 과수, 채소, 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2급지다. 그냥 뭐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생경한 내용인데, 저런 것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비탈면 37번 도로 비탈면의 구조 그랬습니다. 자, 도로가 예를 들어서 절개지 같은데 이렇게 도로가 있죠.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을 뚫어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잘라놓고 지금 그 그림이 평면도하고 지금 이 도로는 위에서 내려본 것이고 이 산은 고속도로 가다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뻥 뚫어놨죠.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뻥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았죠. 이렇게 남으면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양쪽에 산이 이렇게 경사면이 이렇게 된 절개지라고 하는데, 이 절개지 비탈면, 이 비탈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맨 위에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보면 절개지 비탈 어깨가 맨 위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탈면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 작은 계단으로 치면 참을 둡니다. 계단이라고도 하고 참이라고 하는데 제일 맞는 말은 소단. 여기 비탈면, 비탈 어깨. 여기는 어깨. 여기 비탈면. 그 다음에 여기 비탈 끝이고,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됐든 일반 도로가 됐든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살짝 맨 위가 배가 부르죠.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배수구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노견이라고 그러죠. 길 어깨. 이거는 뭐 토목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부터는 토목에 대한 얘기니까 몰라도 되고요. 노면, 노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탈면은 땅을 깎은 걸 수도 있고 성토, 그 땅을 이렇게 흙을 메꾼 것일 수도 있고, 절토, 성토, 땅깎기, 성토한 비탈면이냐, 깎기한 비탈면이냐. 여기는 뭐 당연히 깎았겠죠. 절토한.
여기하고 여기는 당연히 절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 비탈면의 구조에 포함되진 않는 것은 비탈 어깨 맨 위죠. 맨 위, 소단 여기 중간 계단, 성토 비탈면, 네, 성토인지 절토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노상은 그 토목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토목에서 쓰는 요런데 노면, 노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1번. 다음 38번 자연환경 보존 시설. 자연환경 보존 시설 뭐 이렇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자연환경 보전법에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거를 이용 시설을 자연환경 보전 시설이나 이용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보전 시설, 훼손 방지 시설, 보건 시설, 복구 시설, 안내 시설, 자연환경 이용 시설, 관찰 시설, 교육 홍보 시설, 관리 시설, 예를 들면 자연보전관, 자연학습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저런 건 몰라도 풀 수가 있죠. 자연과 친근하게 자연의 원리에 맞게 해야 되고요. 지속 가능성,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 파괴를 안 하고 환경을 적게 훼손하고 시설의 가변성, 안전성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가변성은 뭐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죠. 변하는 것이 가능한가 뭐 이거는 뭐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39번 생태 복원의 유형 중에서 대체 아까 배웠죠? 아까 배웠는데 회피, 저감, 대체 미티게이션 중에 회피, 저감, 대체 요거를 완화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다른 생태계로 원래 생태계를 대신하는 것은 대체죠. 맞고 훼손된 지역의 입주에 동일한 생태를 만들어주는 것 이거는 복원이네요. 복원. 완전히 그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해 주는 겁니다. 생태 복원. 조금 다른 개념이고 구조에 있어서 간단하고 생산적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복구가 있고 복원이 있고 이 복원이 완벽하게 되살려 놓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 제가 대체가 있어서 제가 이걸 불렀는데 복원은 원래대로 완벽하게 살려놓는 게 복원이고 요거는 한 70% 80% 복원할 여건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일부를 복원시켜 놓는 거 복구라 그러고 그도 저도 안 되면은 여기 있는 대체처럼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대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를 하면 구조는 좀 더 간단해질 수도 있고 생산 그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원래 대체는 조금 더 생산적일 수도 있고 좀 더 간단할 수도 있고 초지를 농업적 목초지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죠. 생산성 그냥 초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목장으로 하면 뭐 그것도 일부 대체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또 맞고 그래서 복원, 복구, 대체가 있는데 요거는 100% 거의 100% 복원, 요거는 70, 80%만 복원한 거를 복구라고 그러고 일부만 복원한 거 그도저도 안 될 적에는 딴 곳에다가 이와 비슷한 걸 만들어 주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녹지를 복원할 때 훼손지에 대한 침식 방지를 해주면 좋죠. 식물의 조기 정착, 조기, 짧은 시간, 예,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만나볼까요? 생태계 복원은 서식처 속 생물종 복원과 생물종의 삶토로서 온전한 기능과 구조, 서식처의 복원, 예, 생물종도 복원하고 서식처도 복원하고, 예, 좋죠? 우리가 그 생물종, 서식처, 유전자 단위에서 생태계를 보존을 해야 되지. 다양성을, 생태계 다양성. 나중에 또 나옵니다. 3번, 훼손된 서식처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포함한 일련의 목표종. 우리가 오소리는 꼭 살리겠다. 뭐 여기 반딧불이는 꼭 살리겠다. 이렇게 목표종을 서식 가능한 서식처를 복원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식생 복원할 적에 토지 영역 내, 해당 토지 영역 내에서 구성종의 온전한 라이프 사이클과 태양에너지 이용 패턴을 고려하는 좋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오늘 자연생태 보건기사 2022년 1회 2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